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만은 한국이 절대 반도체에서 따라올 수 없게 만든다고 큰 소리쳤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러다 한국에 밀린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수조 원을 날릴 위기에까지 놓이며 한국에 바로 역전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매출 1위에 오르면서 미국 인텔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4분기 반도체 DS 부문에서 약 6조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에 대만 TSMC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24분기 실적에서 TSMC는 10조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TSMC를 밀어주며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료까지 삼성을 의식해서 책정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귀주후이 대만 경제부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료를 한국보다 낮게 유지해서 TSMC의 삼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세와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한국보다 낮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은 삼성전자보다 인건비가 50% 이상 저렴하고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료, 수도료 등을 조정하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이라 여기면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대만의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무려 650억 달러 9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며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고 삼성도 이에 질세라 400억 달러 54조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위 기업 TSMC와 이를 추격하는 삼성과의 대결은 미국에서 결정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TSMC에게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TSMC 미국 첫 공장 가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기도 전엔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8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TSMC는 한밤중에도 출근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칼퇴근과 수평 문화에 익숙한 미국 직원들이 대만식 기업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닉스 공장은 650억 달러 약 90조 원가 투입되는 TSMC의 미국 첫 생산시설로 당초 올해부터 1공장에서 4나노미터 NM1N M10억분의 1M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특유의 상명하달식 기업 문화와 경무를 둘러싸고 미국 직원과 대만 경영진이 충돌하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으며 가동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TSMC의 업무 강도는 대만 내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모리스 창 창업자는 지난해 TSMC의 성공 요인을 언급하면서 새벽 1시에 기계가 고장나면 미국은 오전 8시 출근해 수리를 시작하지만 대만 엔지니어는 새벽 2시까지 수리를 마친다며 남편이 새벽에 돌아와도 아내는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TSMC는 미국 공장이 착공한 2021년부터 미국 엔지니어들을 대만에서 12년간 연수시키며 기업 문화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직원은 대만 연수를 악몽었다며 훈련을 명목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당일 과제를 부여하고 대만식 위계 질서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한미국 전문가는 TSMC는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대만에서처럼 미국에서는 기업의 권위가 없다며 미국에 있는 대만 노동자들조차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TSMC의 애리조나 신공장에 근무할 엔지니어들이 언제라도 미국의 빅테크 업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해외 기업 중에도 가장 높은 임금을 주고 있지만 TSMC는 이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을 주는데 누가 TSMC의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미국 공장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일러 신공장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주 신공장을 순탄하게 준비하며 이 지역 미국 주민들에게 꿈의 직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미국 직원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현지 인력을 조달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생산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반도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미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을 경영하는 수준은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 STATISTA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천여 개의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는데 삼성전자는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보다 앞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TSMC는 100위권 내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TSMC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예 공장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SMC는 지난 4월에도 대만 지진으로 공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30억 대만 달러 128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규슈에서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하며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앞으로 지진 리스크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 구마모토에는 TSMC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TSMC 공장이 위치한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피해가 큰 미야자키현과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지역별로 최대 1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지진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경쟁에 밀린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면서 대만 TSMC에게 12조에 달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고 TSMC는 이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TSMC는 지난 2월 구마모토 1공장을 완공했고 오는 4분기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의 2공장도 착공해오는 2027년 가동할 예정이고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반도체를 맡은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가 대만과 일본의 공장을 늘리는 곳이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공장의 생산 차질을 빚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대만 지진 당시 TSMC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3나노 등 첨단 공정을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TSMC에 비해 삼성은 지진 리스크가 적다고 비교했습니다. 최근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교세라, 라피더스 등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TSMC 공장을 비롯해 일본 반도체 기업들까지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한국에게 뒤진 반도체 산업을 되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일본판 실리콘밸리와 난카이 대지진이 예상되는 지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보조금을 받으며 일본에 투자한 TSMC는 대만과 일본 중에서도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 공장을 짓는 꼴이 되어버렸고 거액을 투자한 미국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외면받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국의 삼성전자만이 TSMC의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온갖 리스크를 안고 가는 TSMC를 추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첨단 산업 제조기업인 ASML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의 압도적 1위라 불리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ASML이 제작한 반도체 장비가 없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ASML은 슈퍼울로 불리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은 유럽 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남은 유럽의 첨단 산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최근 네덜란드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ASML이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의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ASML의 자국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일본과 대만은 과거 네덜란드 기업으로 유럽 내 최대 석유 그룹이던 쉘 석유가스와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개편된 네덜란드 세법에 반대하며 해외 이전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던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유럽에서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소재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 중견기업부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네덜란드의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린 상황인데요. 이제는 ASML이 못 견디겠다는 입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네덜란드의 법인세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ASML의 구성원인 직원 2만 3천 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의 직원인 상황인데 네덜란드가 최근 반이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자사에서 일하는 경쟁력 있는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실제 받아가는 급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ASML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정부는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이 쉬웠지만 이번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ASML은 쉘 석유가스와 유니레버처럼 네덜란드를 아예 떠나버릴 계획을 세웠고 현재 세계 각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이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5억 유로, 우리 돈 3조 7천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ASML 측에선 3조 7천억 원이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내왔던 세금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인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ASML 측이 이전을 고려 중인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이 유력하다는 상황입니다. ASML의 최대 고객인 삼성과 TSMC의 공장 대부분이 한국과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반도체 장비 공장을 건설하면 물류 비용과 AS 비용 등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최근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 중인 한국의 경우는 막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며 대만 현지에 일본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의 대만의 TSMC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만과 일본 지역에 ASML 이전을 위한 로비를 추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만과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만에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대만의 경우는 이전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SMC는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ASML의 한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대거 대만의 TSMC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심자외선 DUV 장비와 극자외선 EUV 장비의 수리를 위해 한국에 있는 EUV 부품까지 대만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ASML 본사 측에서도 대규모 수리 인력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5월 말까지 TSMC의 팹 장비를 완벽히 수리해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만 생산이 가능한 극자외선 EUV 장비는 매우 예민한 장비이며 지진을 비롯한 가벼운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에 운반 시에도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대만과 일본으로 ASML 본사가 이전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수리와 정비가 주 업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ASML 피터 베닝크 CEO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CEO는 이번 ASML의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인물이기도 하며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반도체 부품 장비 생산을 위한 제조센터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큰 공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현재는 ASML 화성 뉴 캠퍼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SML의 아시아 유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물론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이 한국에 있고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 거래처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ASML 측에서도 경영상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마저 용인에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코리아는 이미 용인시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반도체 장비 특허로는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일본이 모기업이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최대 매출을 내고 있기에 한국으로 회사와 공장 그리고 연구센터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ASML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 밖에도 미국의 보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글로벌 항공기 시장 1위에 오른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이 2024년 9월 한국의 방산 우주연구개발센터를 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 지역은 인천, 대전, 경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어버스 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과 우주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이며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와 첨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내 연구소 투자는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규제사항 검토부터 한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 역량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KF-21과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9 자주포와 K2 흑표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 한국의 항공방산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버스의 로드리고 레자마 마케팅 총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항공산업 수요 증가 및 구형 항공기 교체 수요 등으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37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22조 원이 될 것이고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는 100만 개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어버스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이 수백조 원 여객기 시장을 국산화하고자 자체 제작 여객기인 C919를 상용화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영업을 시도하자 아시아 시장을 꽉 잡기 위한 에어버스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초기지는 한국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와 에어버스 측은 공동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연구개발 중심에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예정된 김해공항 인근 100만 평 부지에 에어버스 한국법인을 유치했고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의 인천공항으로 불리는 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대표 산업교통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기업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경쟁 중인 대만과 일본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ASML의 훌륭한 고객이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도 고려해보면 대만보단 한국에 훨씬 나은 선택지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있는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에 주둔하며 사령부가 있기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을 확실하게 견제하고자 반도체 소재의 강점을 보이는 일본과 손잡고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도 지진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본과 대만의 TSMC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더 위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ASML의 장비 구입 자체가 막혀버린 중국은 한국이 ASML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국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을 내놓는 등 대국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이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황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낸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 규모 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 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와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 메모리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D램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과 물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밴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 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 작전에 동참했기에 칩 4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황기에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 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가량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 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 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이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에너지 분야에서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비록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7광구도 있기에 한국이 결코 자원빈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초대박인 게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조차 최근에 발견된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만큼 에너지, 광물 자원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1970년대 유엔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는 한국에게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데 충분했는데요. 당시 유엔은 한국 대륙붕에서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단숨에 한국이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런 기대에 발맞춰 대륙붕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곧바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향후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된 7광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일본은 7광구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이지만 공동개발로 지정된 탓에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이 개발권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70년 발표 이후 7광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발과 탐사를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사실 이곳에 천연 자원이 존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없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두고 일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할 바에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실제로 한국의 미래를 크게 바꿀 만한 초대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망간 단계라는 7광구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 줄 천연자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심해저 탐사를 시작해 1994년에 동태평양 CC 지역의 광구를 확보했으며 2002년 8월 유엔 산하기구인 ISA로부터 75만 km를 독점 탐사 광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심해에 매장된 지하 자원은 육지에 있는 자원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망간 단계가 바다의 노다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망간 단계는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히토류 등과 같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40여 종의 다양한 금속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에서 망간 단계가 발견되지만 대부분 수심 4,000m 이상이 심해저 평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동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톤 균열대, 남동 태평양 페루분지, 북인도양 중앙 심해평원에 많은 양의 망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자원 개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이 CC 지역 심해저 평원인데 실제로 해당 지역의 니켈, 코발트, 망간은 육상에 부존된 양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1994년 ECC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로부터 세계에서 7번째로 심해저 망간 단계의 광구 15만 km를 등록하고 2002년 최종적으로 7만 5천 km의 단독 광구를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해져 망간 단계의 상업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망간 단계에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까에 대한 물음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원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만큼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낙관적인 상황으로 실제로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망간 단계 상업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한국이 망간 단계 상업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 지역 우리나라 광구에는 무려 5억 6천만 톤의 망간 단계가 부존돼 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 단계 상업 개발 시 100년간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부터 향후 약 100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구리의 1.7%, 니켈의 16%, 코발트의 46%, 망간의 38.4%를 심해져 광구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밖에도 단계 내에 함유된 히토류의 추출이 가능해진다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인 히토류 원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금속 광물의 폭발적인 수요로 심해져에 부존하는 광물 자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소비 국가이면서 자원 부족 국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에는 6대 전략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수입액이 약 35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에 쓰이는 리튬, 히토류 등 희유금속 소비량이 급증하고 국내 자원 개발의 침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광물 수입액은 매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 개발과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해양경제 영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CC 해역에 확보한 독자 광구가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대륙붕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칠광구에 관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칠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채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회방을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려면 현재로선 칠광구보다 망간 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실제로 칠광구의 경우 정확한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원이 있을 거란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반면 망간 단계는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망간 단계는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에 더욱더 망간 단계에 대한 채굴 연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5000M 심해저에 있는 망간 단계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심해저에서 채집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이용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하는 등 망간 단계 채집 비법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상용화를 위한 채광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2015년 포항시 북동쪽 수심 1200m 해역에서 이 같은 실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채광 로봇이 해저에서 캐낸 망간 단계의 수중 중간 저장소인 버퍼 시스템에서 망간 단계를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험이었는데요.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로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70M에서 채광 로봇 미네로가 망간 단계 채광에 성공한 데 이어 미네로가 모은 망간 단계를 선상으로 옮기는 기술까지 완성하며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서 2013년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 채광 로봇 미네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심해저 주행 경로 시험에 성공하는 등 그 당시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5000M에 잠겨있는 망간 단계를 찾아내 한 대에 모으는 핵심 역할인 집광 작업을 미네로가 수행하는데 이 로봇은 한국이 2003년부터 10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성과입니다. 미네로는 사전에 계획한 주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다니며 망간 단계를 채집할 만큼 똑똑한 로봇으로 해저의 굴곡진 지반 위에서 방향 제어와 직진,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과 마찰이 큰 곳이나 진흙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무한궤도 항법으로 이동하며 주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네로처럼 아주 연약한 심해저 지반에서 경로를 따라 자동 주행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은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한 사례가 없는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네로는 단순히 경로를 따르는 것뿐 아니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의 속도도 엄청난 채집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양광 시스템의 주요 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양자원 개발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은 해저의 노다지 망간 단계라는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거둘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 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당,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됨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더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감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 유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이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이 1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EU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용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영지로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 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정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 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을 2023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국 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